관리인이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그 행위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생겼는데요. 구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 부분의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관리인의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으로 보아 상대방이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용 부분 관리와 관련된 법률 행위가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관리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집합건물 관련 판례 10선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용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집합건물법상 관련 집회 결의를 해야 되고, 이 결의의 의미에 대해서 이 결의가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원심에서, 즉 고등법원에서는 이건 대표권 제한에 불과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아니면 이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단순 대표권 제한이 아니라 계약은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고 이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건물은 2020년 10월 사용 승인을 받고 같은 날 집합건축물 대장이 신규 작성되었으며 이후로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관리인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건물 관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이 통상의 관리인 선임 절차가 곤란하고 관리인 부재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임시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손해 발생 염려가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집합건물 관련 두 번째, 요즘에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많이 하시죠. 여기에서 원심과 대법원이 약간의 견해차를 드러낸 판결이 있습니다. 즉 원심에서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위험, 즉 손해 발생 위험이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요건 중에 하나로 넣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집합건물법 개정 조항에 따르면 이해관계의 범위를 넓히는 대신 기존 조항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단지 관리인이 없고 이것과 이해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에 손해 발생 염려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관리단 집회의 표결 방법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표결에 참석한 인원의 수를 확인한 뒤 거수, 기릿, 투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찬성과 반대를 집계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의결이 성립되려면 부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 투표뿐만 아니라 위임장이나 서면 결의서를 통한 의결도 허용되며 특히 관리인 선임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절차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진행된 박수 의결이 적법한 표결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법원은 박수 의결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집합건물 관련 사례 세 번째, 관리단 집회에서 박수로 결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가능하나 위임장이 과반수 이상이 다 진구된 상태라고 한다면 박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즉 위임장이나 서면 결의서가 이미 과반수가 다 진구가 됐다고 한다면 결의 방법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거 명심해 주시고, 물론 대법원 판결은 이렇지만 기본적으로 투표용지나 현장 출석자 이것들 전부, 이런 상황 전부가 집계표에 의해서 정확히 카운트가 돼야 되겠지만 여하튼
표결 방법 자체는 법원에서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효력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의 관리단은 관리규약이 10년 이상 통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관리규약이 언제 정확히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명확한지 입증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관리규약이 오랫동안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관리규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집합건물 사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관리규약을 오랫동안 사용한 것만으로 적법성이 추정되냐 아니면 추인이 되냐? 아닙니다. 적법성 추정될 수는 있어도 최소한 추인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관리규약이라는 것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 유무와 상관없이 4분의 3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으면 5분의 4, 관리단 집회를 하면 4분의 3이었는데 최근에 바뀌어서 관련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한도 4분의 3입니다. 여기서 4분의 3을 받아야만 관리규약이 개정되는데 이 관리규약이 언제 제정된지 몰라. 그런데 계속 써왔어요. 특히 이 사건 관리규약 자체는 성립이 안 된 것이 명시적으로 명백히 밝혀졌는데 그 이후에 한 십수년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추인되느냐? 안 됩니다. 사실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민법상의 법리가 있는데 무효행위가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효인 하자가 치유가 되어야 추인이 되는 것인데 이렇다면 관리규약 자체에 대해서 추인 결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추인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 최근 지정업종과 독점업종을 명확히 설명하는 판례가 등장했습니다. 사건을 알아보기 전 지정업종과 독점업종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정업종은 해당 업종을 특정 호실에 적용하며 보통 1에서 2년의 단기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반면 독점업종은 건물 전체에 적용되어 동일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며 일반적으로 5년의 보호 기간이 부여됩니다. A 건물에서 원고들은 분양회사와 계약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을 지정업종으로 약속받고 5년간 독점업종으로 보호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보호기간 종료 후 피고들이 동일 업종의 영업을 시작하며 갈등이 발생했는데요. 원고들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정업종과 독점업종의 보호를 계속 받으면서 영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들은 계약서에 적힌 보호기간이 이미 끝났으니 이제 자유롭게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지정업종과 독점업종의 제한기간 종료 후에도 원고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합건물 관련 사례 다섯 번째 업종과 관련해서 독점업종, 지정업종과 관련해서 사례가 최근에 약간 좀 잘 나왔습니다. 지정업종, 독점업종, 독점권을 주는 것은 관리계약 또는 분양계약서의 하나입니다. 이 분양계약서의 지정업종으로 2년, 독점업종으로 5년이 됐다면 일단 지정업종 2년과 관련해서 2년이 더가 되면 더 이상 분양계약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다른 독점업종을 침해하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업종을 고를 수가 있고 독점업종 역시 5년을 보장하고 있다면 5년이 도과된 다음에 누구도 이 독점업종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입니다. 이 지정업종과 독점업종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정업종은 그 호실에 지정을 하는 것이지 다른 호실은 이 업종을 할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하튼 지정업종과 독점업종에 대해서 해석을 명쾌하게 풀어놓은 판례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관리단이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부분 소유자들에게 배분하지 않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자신에게 해당 수익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진행되었는데요. 원심은 공용 부분 수익금을 관리단이 관리하려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며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고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2022년에는 공용 부분 수익금을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관련 사건과 달리 부분 소유자 개인이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공용 부분 수익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2022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것과 비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용 부분 수익을 관리단에게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용 부분 수익 창출에 대해서 관리단 집행 결의를 통해서 귀속이 되고 있는데, 이 귀속된 관리단에서 구분 소유자한테 배분이 안 돼.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배분을 해달라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법원은 관리규약이나 아니면 관리단 집행 결의, 그러니까 배분에 대해서 관리단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은 구분 소유자 개개인이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구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된 건데, 그것은 이 공용 부분에 타인이 임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관리단 내부에서, 관리단 자체에서 운용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다릅니다.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권현필 변호사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설계 당시부터 1층 세대 앞에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일부 공간에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1층 세대 소유자는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피고는 해당 공간이 도면상으로도 구분되어 있으며 기존부터 자신의 전용 공간처럼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전용 사용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에서는 이 정원이 아파트 공용 부분의 일부이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피고가 설치한 울타리와 잠금 장치로 인해 공용 공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고 이는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층 세대 앞 정원이 특정 세대의 전용 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용 부분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집합건물 관련 10선 중에 7번째입니다. 아파트 1층 세대 앞에 데코가 설치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 데코가 설치되고 여기 식물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도면을 봐도 경과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과연 전용 사용권이 인정이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전용 사용권과 일부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종종 계시는데, 일부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 몇 명이 이렇게 전제가 되어서 이 하나의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위에 전용 사용권이라는 것은 한 명의 구분 소유자가 공용 부분이긴 하지만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 1층 세대 앞에 만들어진 데코는 전용 사용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풀숲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공용 부분 설치되어 있고 전용 부분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용 사용권 또는 일부 공용 부분과 전체 공용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는 통상적인 출입입니다. 통상적인 출입. 근데 어떤 사람이 신문을 넘어서 통상적인 출입을 하고 어떤 사람이 전용 부분을 통과해서 통상적인 출입을 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판단인데, 여하튼 전유세대에게 전용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고 결국 데코를 임으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건물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차장과 같은 공용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건물도 처음에는 개별 소유자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용 부분을 관리해왔으나 이후 집합 건물로 전환되면서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건물 일부를 소유한 사람들끼리 주차장 사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집합 건물로 전환된 이후 기존 계약을 체결했던 소유자들은 건물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가 맺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합 건물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민법상 공유의 법리가 적용되어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현필 변호사입니다. 2024년 집합건물 관련 특이 사례
8번째 시간입니다.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민법상 공유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민법상 공유 관계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재산권만을 말하는 것이고 집합건물법에서는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즉 구분소유자라는 자연적 의미의 구분소유자, 인적 공동체, 그리고 의결권, 면적 고려하는데 이것은 재산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공유관계와 다른 점은 구분소유자라는 인적 공동체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유지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게 공유 법리가 아닌 집합건물법의 법리가 적용돼서 이 계약은 무효다라는 판결입니다. 권인필 변호사였습니다. 관리업체가 위탁관리 종료 후에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이 사건의 건물관리업체는 관리단과 계약을 맺고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고 미납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도 부여받았는데요. 한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자 관리업체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후 관리단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과연 관리업체가 직접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관리업체는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핵심 업무였으며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까지 받은 만큼 위탁계약 종료 이후에도 관리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소한 금액에 대한 강제 집행을 요청했는데요. 피고인 관리단은 위탁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관리업체가 선정된 만큼 기존 관리업체는 더 이상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상 기존 관리업체는 관리비를 징수할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2024년 집합건물 판례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관리업체가 관리비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의 주체는 사실상 입주자 대표와 관리단, 즉 관리비의 귀속 주체는 관리단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다. 다만 관리업체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다른 사건에서는 의무적 소송이 신탁이라서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관리비 징수 자체가 관리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 전환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은 가능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판결 이후에 집행할 때 위탁관리업체가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이때 종료된 관리업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집행 신청할 수 있겠는가? 원심에서는 아니다. 너는 더 이상 관리업체로서의 지위가 상실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대법원은 괜찮다. 판결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없어졌잖아. 관리업체로서 그 지위가 종료됐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집행 절차 엄격성 때문에 이 판결문 자체에 이미 관리업체가 진행을 했었고 실제 다른 당사자 새로운 관리업체가 한계 집행을 받지 않은 이상 기존 관리업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권현필 변호사였습니다. 임기가 끝난 관리인이 직무를 종료한 후 임시총회 소집 당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관리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분 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로 관리단 집회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임기가 끝난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적법하게 소집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긴급사무 처리 규정에 의해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도 소집 권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집합건물 관련 판례 10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집합건물 관련해서 사임한 관리인에게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소집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기가 종료된 자에게 새로운 후임자,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소집 권한이 주어지고 결국 임기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소집 요청을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법한 관리는 집행가 됩니다. 그러나 해임되거나 사임되는 경우, 즉 해임이라는 것은 위임이니 너 직무하지 마 라는 것이고, 사임이라는 것은 내가 직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기 때문에 긴급사무처리 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 그리고 손해 발생 염려가 있을 때 임시로 그렇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렇게 의사가 명확한 것은 긴급사무처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임한 관리인에게 긴급사무처리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결국 사임한 관리인은 소집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스스로 소집동의해서 진행한 거 괜찮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